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대주제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다시 얘기해서 이제 서양사 네, 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8은 고대 지중해 세계라고 얘기해서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인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폴리스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왜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하느냐? 여기가 지역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나라로서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 전에 뭐 옥저, 동해, 삼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국가들이 처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라서 그리스도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0세기부터 성립이 되고요. 하지만 도시국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족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올림피아제전이라는 체육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올해 열린다고 하죠. 파리에서 올림픽의 기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이제 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폴리스라는 곳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종교 생활의 중심지. 아크로폴리스 와 광장인 아고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부터 살펴보면은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이제 크게 발전하는 것은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정치 발언권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민주정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이제 정치가가 바로 솔론인데요. 솔론은 그러니까 부유한 평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차등분배한다. 이렇게 금권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신분상의 귀족도 불만이고 그리고 빈부로 나누는 평민들도 모두 다 불만이 있고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틈타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참주정이라 그래서 갑자기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거죠. 일시적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었고요. 참주라고 해서 그냥 독재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500인 평의회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제를 개편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혈연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좀 더 혈연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단 거주지로 모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편 추방제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도편 추방제를 도입을 하는데 도편에다가 쓰게 하는 거예요. 도편에다가 써서 참주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겁니다. 즉 이 도편 추방제는 앞서서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스테네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클레스테네스는 우선 모든 사람을 10개의 부족으로 분산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족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부족이 혈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혈연이 아닌 거주지에 따라서 10개의 부족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50명씩 선발해서 500명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00인 평의회 부족제 개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요. 8번째 당번 기간 전에 도편 추방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부족별로 들어와서 이름을 새기면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편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도편이 개수되면 최다이면서 6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송사의 의무를 열흘 내에 정리하고 10년간 도시를 떠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도편 추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의 전성기, 아테네의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지도자가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민회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 체제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정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전성기 페리클레스로 인해서 아테네가 전성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민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여기 페리클레스의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민회가 권한이 커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직을 특수한 뭐 장군 빼고는 관직을 추첨으로 임명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게 하고요. 이들에게 이 관직 수행의 대가로 수당을 주는 수당제도 마련을 합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거겠죠. 부유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성인 남성 시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예 같은 것 이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년 남자가 추첨해서 배심원이 되기도 하고 추첨해서 평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민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본인의 권리들을 이렇게 높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의 반대로 스파르타는 어떻게 했는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시민이 되게 적어요. 여기가 시민이 굉장히 많은 아테네와 비교해서 시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수의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형성한 나라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서 공동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요. 군사 훈련을 실시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에도 이제 큰 위기가 하나 닥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기 있는 페르시아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시기로 따지면은 기원전 492년 기원전 한 5세기 정도부터 이뤄지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가 이기고 나서 이 마라톤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병사가 뛰어갔던 그 길이 42.195km여가지고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올림픽 할 때 마지막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무슨 동맹이 맺어지느냐? 바로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는데 이 델로스 동맹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3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재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기금을 델로스 섬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델로스 섬이 아테네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아테네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니까 반대로 스파르타인에 대해 스파르타가 불만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그 페리클레스 때 수당제 추첨제 하면 수당을 줬다 그랬죠. 그 수당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을 갖고 있었던 스파르타가 동맹을 새로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 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바로 아테네 vs 스파르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내전이잖아요. 아테네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내분과 혼란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이 되면서 이제 그 그리스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때의 왕이 바로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 문화를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었고 합리적이었는데, 철학 분야에서 소피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하지만, 이거에 반대해서 누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과 윤리나 이제 윤리와 사상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들은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주장을 하더라.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서양 학문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고, 역사로는 헤로도토스가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을 했고요. 투키디데스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학과 예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리스의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 그리스니까 아테네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테네 지역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성립을 보면은요, 성립 과정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 바로 알렉산드로스. 편집하면서 칸이 굉장히 작아졌네요.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에 떠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대제국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보시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이제 정복하는 대제국이 만들어지니까 통치 정책으로 당연히 그리스, 페르시아와 융합을 중시를 하면서 당연히 이들 간의 혼인, 결혼을 장려하게 되고, 현지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소스 전투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크게 승리한 전투가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는 큰 분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크게 근데 알렉산드로스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아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분열이 되면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로마한테 멸망하게 된다 정도만 상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요소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계 시민주의적이라는 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로 구성이 되고요. 예술이 좀 중요한데 예술이 이 라오콘 군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몸을 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간다라, 인도에 있었던 간다라 양식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한 장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가 등장하죠. 그리스, 그 다음에 뭐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등장을 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가 있고 지우개를 지울게요. 스파르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테네는 솔, 회, 클, 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민주 정치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스파르타는 군국주의로 통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힘을 모았던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마케도니아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제 필리포스 2세,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큰 흐름에서 잡아주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로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